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유전상담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 공선영입니다. 오늘은 유전성 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에는 조직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의 그 모양을 보시면 안쪽에 핵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바깥쪽을 세포질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핵 안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분열하고 있을 때 살펴보면 염색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염색체는 히손 단백질과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이 진행되게 되는데, DNA 염기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세대가 전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 유전의 확률은 50%가 되는 것이고요. 전달된 유전자형은 결국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닮게 되는 이런 것들을 표현형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렇다면 유전과 암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암은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이 됩니다. 암은 일반적인 세포에 비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서 정상 조직과는 달리 볼록한 혹처럼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암은 종양 또는 신생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암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세포가 분열되는 데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암은 암 유전자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암을 촉진하는 유전자는 활성화가 되고,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결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상승적으로 나타나서 결국 세포 분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돌연변이가 축적이 돼서 죽지 않는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암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대표적인 유전성 암 가족의 가계도입니다. 우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3분이 있는데 3분 중에 1분이 동일한 유방암, 그리고 1분은 골 6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 6종이라는 거는 뼈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 매우 드문 암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유방암이던 분이 결혼을 하셔서 3분의 자녀분을 낳았는데 그분 중에 1분이 근육종,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에 생기는 암인데 매우 드문 암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뇌종양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가계도를 해석해 보면 3세대에 걸쳐서 모두 암이 나타났고, 암이 나타나는 연령대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발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에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유방암 발생의 연령이 45세에서 50세가 보통 발병하는 나이인데 그 나이보다 매우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가계도를 봤을 때 흔하지 않은 암, 뼈에 생기는 암이라든지 근육에 생기는 암, 뇌종양 같은 빈도가 낮은 이런 암들이 호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 리 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에 속하는 암의 가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암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경우는 특정한 유전자에 병원성 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런 병원성 변이에 의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대물림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암이 있을 때 자녀분이 암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암이 발병하는 나이보다는 매우 어린 나이에, 이른 나이에 발병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게나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유전성 암을 의심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전성 암을 일으키는 변이는 인간에게 있는 그 30억 개의 염기 서열의 일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본래 사람과 사람 간의 유전자 변이는 한 0.3%의 비율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비율로 그 사람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유전자의 참조 염기 서열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염기가 정해져 있고 이거에 대비해서 나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염기 서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DNA의 그 가닥을 풀었을 때 ATGC가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ATGC 같은 암호화 같은 변이들이 쭉 있게 되는데 참조 변이와 비교를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변이의 종류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쪽을 보시면 양성이라고 표시했고 영어로는 패소제닉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쪽에 보시면 병원성 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질환과 관련된 변이가 나올 때 우리가 양성 또는 병원성 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병과 관련이 없는 변이는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요? 초록색 쪽을 보시면 음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한 중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중성적인 변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뉴트럴 변이 혹은 음성 비나인 변이라고 또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병을 일으키는 변이나 또한 의미가 없는 병과 관련이 없는 변이에 아직은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이는 미분류 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경우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누적되지 않아서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류 변이가 나올 때는 좀 더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병원성 변이의 이제 예시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DNA 상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TGC의 이런 반복되는 염기 서열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참조 염기 서열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으로는 야생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야생형에 비해서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이름의 돌연변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변이가 발생했을 때 밑에 아미노산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그 염기 서열이 뭉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이가 발생을 하면 본래 생성되어야 할 아미노산이 생성되지 않고 다른 아미노산으로 생성되거나 아니면 아미노산의 생성이 저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해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발현되어야 될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이 또한 저하되는 이러한 결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위에 있는 것은 체세포 돌연변이의 예가 되겠고 아래에 있는 것은 생식세포 돌연변이의 예가 됩니다. 생식세포 돌연변이라는 것은 생식세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배아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동일하게 이러한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가지게 돼서
검사를 할 때는 어떠한 세포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사용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고 혈액세포를 뽑아서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침에 묻어있는 그 구강 안의 세포들을 이용해서도 이런 생식세포의 돌연변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세포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암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그 특정한 조직에만 변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 조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상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암을 잘 발생하게 하는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돌연변이가 매우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축적된 경우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한 체세포 돌연변이는 따라서 암 조직을 가지고 검사했을 때만 저희가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돌연변이,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다른 것이고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는 내가 타고난 것, 어떤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말한 그런 가계라든지 암이 많은 가족 이런 분들이 유전성 암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되는 거는 가까운 친족에서 여러 명이 암인 경우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 암인 경우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 암이 동일한 암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50세 이하에서 암이 발생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이 흔하게 발생하는 연령보다는 어린 나이에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미 알려진 가족에서 어떠한 돌연변이, 병원성 변이가 있다면 유전성 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될 때는 가계도를 작성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위의 세대로 가서 부모님과 부모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조부모님에 대해서 가계도를 작성해 보게 되고 이 가족 내에서 어떠한 암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암이 몇 세에 발병을 했었는지를 정리를 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유전성 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표에 저희가 정리한 것은 조금 더 흔한 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암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진단받는 것은 유전성 유방 난소암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그 가족 내에서 유방암과 난소암이 많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다양한 암이 있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생하고 뼈나 근육에 있는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암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에 선종성 용종이 많을 때 암이 아니더라도 용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암에 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린치 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장암이 가족 내에서 많고 자궁 내막암 같은 것들이 많을 때 이런 것들도 유전성 암을 의심하고 진단을 해봐야 되는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유전 상담을 진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유전 상담 클리닉에서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병력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계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어떤 암이 있었는지 또는 다른 질환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병력 진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도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그 유전적인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께 이런 것들이 왜 검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을 위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환자분이 외래에 오시게 될 때는 이 검사의 결과를 해석해서 설명드립니다. 또한 이제 위험도가 높은 병원성 변이가 있을 때는 그 각각의 변이에 맞게 앞으로 어떤 검진과 치료 방식이 필요한지 또는 가족에서 검사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고 좀 이제 지지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시는 거는 병원에 가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제 체열실에 한 번은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TA라는 게 들어있는 튜브로 우리가 체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튜브에 이제 모아온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체가 운반되고 분리되는 것은 여기 보시는 이런 센트리퓨즈라는 것을 이용해서 검체를 돌리게 되고 여기서 돌려진 검체에서 DNA를 분리를 하고 이때는 대체로 병원에서는 상용화된 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일단 추출을 하게 되면 추출된 DNA를 PCR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글로 말씀드리면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검체에서 뽑아낸 DNA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증폭할 수 있는 효소를 넣어주어서 온도에 따른 반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반응을 이런 작은 기계를 통해서 진행을 한 후에 그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색깔을 다르게 해서 염기 서열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예로 유전성 유방 난소암에 해당되는 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예는 아마도 아실 것 같은데요. 타임 매거진에 이전에 실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런 유전성 암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초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 배우는 이전에 어머니와 이모가 각각 그 암으로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유전성 암에 해당이 되는 그 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경우에 굉장히 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면서 예방적 수술을 진행을 했던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방문하신 환자분의 예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시면 병력과 그 가계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38세의 여자 환자분이 방문을 했었고 이분은 이미 이제 암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혹시나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유전자 검사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고요. 가계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보면 까맣게 표현된 것이 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래를 방문해 주신 분도 그 유방암이 있었고 이분의 자매분도 유방암이 있었고 이전에 이제 일찍 돌아가신 그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오히려 이분에 비해서 더 빠른 나이에 30세의 유방암을 진단받은 것으로 가계도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경우에 병원성 변이가 있거나 또는 이제 암에 대한 발병 확률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BRCA라는 유전자에 그 병원성 변이가 있을 확률은 약 30%로 나와서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높게 그 확률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를 드렸고 환자분도 검사에 동의하셔서 유전자 검사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BRCA라는 이 브라카라고도 부르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대체로 염기 서열 분석 방법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이라는 게 나와서
좀 더 많은 유전자를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매우 일부의 경우에는 이 유전자가 크게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결실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그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생어 염기서열 분석법은 아까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염기서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C, 그 다음에 T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환자분의 염기서열을 관찰하면 두 가지의 색깔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참조 염기서열은 위와 같이 G만 나타나야 되는데 G와 A가 같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 변이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고, 이 변이의 형태는 병원성 변이인지 중성 변이인지 아직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 미분류 변이인지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의 해석을 위해서는 참조를 하고 있는 참고 염기서열과 비교를 하고, 또한 여러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판정을 하게 됐을 때 이분의 염기서열은 병원성 변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드리는 거는 주로 병원에서 저희가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체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검사의 방법은 무엇인지 분석한 유전자의 정보를 보고를 드리고, 관찰된 변이에 대해서 위치 등을 알려드리는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해석의 근거가 되는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검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미리 보고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이가 나왔기 때문에 변이가 나온 후에 난소암의 발병 위험도를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난소암의 발병 위험도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암에 대한 위험도는 그 일반인들도 높아지는 게 그 본래의 형태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빨간색의 그래프가 높아지는 것이고, 난소암은 한국인에서 굉장히 발병 빈도가 낮은 암 중에 하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거의 50%의 생애 위험도를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그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난소 절제술을 결정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유방 절제술을 할 때도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 유방, 지금 암이 발병하지 않은 쪽도 수술을 하는 것을 고려해서 상의를 해서 이제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서 암 발병력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병원성 변이가 나온 이후에는 어떤 분이 추가적으로 가족 내에서 검사를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중심으로 혈연 관계이신 분들은 모두 검사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혹시 돌아가신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분의 자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어떤 분이 만약에 그 변이가 있다면 부나 모 계열 중에서 그 가족들도 검사의 대상이 되시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가족력을 고려해 봤을 때는 모계 쪽, 그 어머니 쪽의 분들이 검사의 대상이 되시는 것으로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니신 분들, 미리 가족인데 검사를 하신 후에 병원성 변이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검진을 매우 자주 해야 됩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그래서 먼저 이제 필요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검진의 시작 연령은 대부분 그 가족 내의 발병 연령을 고려를 해서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자가 촉진은 18살 때부터는 시작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고,
외래는 25살부터는 1년에 적어도 그 2번이나 이렇게 1번은 방문을 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또한 유방 촬영술도 1년에 1번씩 해야 되고요. 난소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초음파나 종양 표지자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 그 아기를 가지시지 않고 자녀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나이가 드셨을 때는 췌장에 대한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최근에는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러한 유전자 변이를 가지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교육을 좀 받으신 후에 여러 가지 검진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대개는 우리나라에서 그 유방에 대한 검진을 남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자가 촉진을 한다든지 외래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유방 촬영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이나 난소에 대한 암의 위험도가 높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립선 검진을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췌장 검진도 진행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현재는 유전성 암을 진단받는 환자분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해석이 아주 쉽지는 않고 해석의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어려움도 좀 증가하고 있고요. 환자와 가족의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검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이제 검사의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향후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아직도 한국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주로 이용하면서 지금부터 쌓이고 있는 저희의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외래 진료 시간에 다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전 상담 클리닉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현재는 전국에서 40개 이상의 병원에서 유전 상담 클리닉에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제 결과물들을 정리하는 데는 많은 연구진 분들이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의 유방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 또 검진센터, 또 유전성 암 연구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녹십자 지놈에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정리와 결과물들은 저희가 연구재단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결과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전성 암에 대한 쉬운 질문들을 담아서 백문백답이라는 책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에서 제가 다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대에 걸쳐 가족 간 암이 발생하는 것이 식습관과 생활환경 등과는 관련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식습관과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 내의 암 발병이 증가하는 것은 어떤 유전적 원인이 확실한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위험 유전자에 대한 병원성 변이가 있을 때는 그 암 발병의 위험도가 일반 인구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높아진다, 5배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다만 가족 내에서의 그 위험도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다른 가까운 친족에서 암이 있을 때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가족 내에서는 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고위험을 일으키는 유전적 변이가 있을 때는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훨씬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전자에 의한 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전자의 병원성 변이, 오늘 말씀드린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의 병원성 변이가 있다고 해도 모든 분들이 암이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비율로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검진을 진행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암 발병을 유전자 자체를 치료함으로써, 예를 들면 유전자 가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검진을 하고 또 생활환경을 좀 바꿔주시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흡연을 한다거나 하면 이런 고위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암 발병이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에 있어서의 생활 습관의 변화 같은 것들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족력에 의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암을 진단하여 치료를 받게 된다면 다른 암에 대한 그 발생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암은 현재 그 한국인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암이 발생하는 비율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의 발병을 안 할 것이다 라고는 단정적으로 우리가 말은 할 수 없고요. 다만 굉장히 고위험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으로는 우리가 이런 암들을 다 진단하고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검진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이제 그런 것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